이번 장에서는 그럼 그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X 변수가 하나인, 즉 예측 변수가 하나인 그런 그 회귀 분석이 되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회귀 모형의 구조라든가 또 분석을 점프 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순 그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y하고 x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모형을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1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x하고 y 사이 관계가 직선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 이런 걸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을 단순 선형 회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전에서는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만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라든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그 데이터 중에 그 툴 프라이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그 데이터를 열면 지금과 같이 두 개 열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 어떤 툴 크기에 따른 그 비용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예측 변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반응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점프 내에서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점프 내에서 이 그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fit yx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fit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그래프 빌더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산점도를 그려서 그 예측 변수와 반응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빌더를 그려서 한번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툴바에 있는 이 그래프 빌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여기 있는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예측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즈를 끌어다가 X축에 놓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를 끌어다가 자, Y축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 곡선을 우리가 이제 스무더 또는 스무딩 라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그래프 엘리멘트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스무더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그 산점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산점도를 보니까 이제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X축에 있는 사이즈의 값이 커질 때 Y축에 있는 프라이스의 값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산점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 엑셀에서는 이제 추세선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이제 회귀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빌더에서 그런 회귀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을 수 있냐면, 자, 위쪽에 있는 그래프 엘리멘트 중에 왼쪽에서 세 번째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이 아이콘의 이름이 line of fit입니다. 이 line of fit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회귀선이 거지게 됩니다. 자, 회귀선이 거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좌측 하단에 보면 Line of Fit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컨트롤 패널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Line of Fit 쪽에 있는 그 부분에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체크박스 중에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Equation을 누르면 이렇게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R-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결정계수라고 하는 R-스퀘어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엑셀과도 비슷한 결과물인데요. 자,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그 단계가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P값을 통해서 예측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를 알아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값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F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p-밸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밸류가 0.0074라고 구해지는데요. 자, 0.0074면 5%보다 작아지겠죠. 바로 여기서 이 회귀 계수인 베타1이라는 기울기, 즉 위쪽에는 실을 보시면 7.035라고 하는 값이 추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볼 수 있느냐, 0이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P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설을 기억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 0이 아니다. 즉 사이즈하고 프라이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래프 빌더에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엑셀과는 다르게 P값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마친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한다면 우리가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점들이 여러 개가 찍혀져 있는데요. 찍혀져 있는 점들 중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점이라든가 여기 있는 요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회귀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점입니다. 회귀선으로부터 다른 점들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점들이 이상치라고 말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빌더에서는 사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상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잔차 분석이라든가 또는 예측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래프 빌더를 통해 가지고 그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산점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직선인지 곡선인지를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그런 회계식을 만들고 결정 개수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계략적인 것을 볼 때는 뭐 그래프 빌더를 이용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할 때는 그래프 빌더보다는 주로 fit yx라든가 또는 핏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 fit yx를 가지고 한번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fit yx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툴바에 있는 그 fit yx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 여기 y response에다가 이제 반응 변수인 price를 집어넣고 x effect 자리에다가는 예측 변수인 그 사이즈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회귀 분석의 절차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 산점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그 점프의 어떤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절차를 굉장히 잘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그 산점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프 빌더에서 본 것처럼 그 관계가 이제 직선적인 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선으로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적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바이베리 핏 쪽에 있는 빨간 사각형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fit line을 선택합니다. 자, fit line 선택하면 이 아래쪽에 그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결과물들을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여기 이제 프라이스가 반응인자라서 이 프라이스 이퀄 한 다음에 그 회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리니어 핏 바로 아래쪽에 이제 회계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summary of fi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적합을 했기 때문에 적합에 관련된 이 회계식의 기본적인 요약된 통계량이 구해져 있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R스퀘어, 즉 결정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R스퀘어 ADJ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Adjusted R스퀘어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이제 수정 결정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그 결정 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그 결정 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계수라고 하는 것이 회귀 분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형 모델링에서 항상 나오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면 아래쪽에 그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와 오른쪽에는 모두 5개의 점들이 찍혀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으로 그 피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 5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선으로 피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처럼 모든 점들을 다 지나가도록 만약에 어떤 회계선이 회계식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경우는 그 결정계수 값이 1이 됩니다. 즉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그 회계식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1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이 식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항상 이렇게 결정계수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거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이 5개의 점이 그 모집단 전체의 점이라면 사실 이 4차식이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데이터를 더 모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점들이 이렇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점이 찍혔을 때 이런 경우는 약간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식을 가지고 잘 예측이 되지 않는 이런 일종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차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이렇게 직선으로 피팅이 되었다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혔다 하더라도 아까에 비해서는 사실은 훨씬 오차가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좋은 모형이다. 항상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 위쪽에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총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ST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식의 맨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반응 변수의 총 변동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토탈의 sum of square 해가지고 이렇게 SST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식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관측을 한 값과 그리고 예측한 값, 즉 관측을 한 값과 예측을 한 값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거하고 관측한 값 사이의 차이니까 이거는 일종의 오차가 되겠죠. 예측 오차. 그래서 이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측 오차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여기 있는 관측된 값이 있는데요. 이 관측된 값이 있는데 이 관측된 값하고 식을 가지고 예측한 값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차이가 바로 예측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식은 뭐냐면 실제 식을 가지고 예측한 거하고 전체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되는데 이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측체 총 변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브레이크다운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그 예측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즉 여기 있는 요 그 평균값과 식을 가지고 예측하는 값의 차이. 이게 바로 이제 식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되는데요. 왜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식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변동의 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이 여기 있지 않고 이게 만약에 바로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점이 찍혀져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요 yi-y의 head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되겠죠. 왜냐하면 관측한 값하고 식을 가지고 예측한 값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 값이 0이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때는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이 y값의 모든 변동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위쪽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총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두 번째 항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쪽에 있는 값으로 설명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식을 가지고 즉 회계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변동, 즉 회계식에 의한 설명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식을 갖다 표현할 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SST는 SSE 플러스 SSR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을 구하게 되냐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식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식을 보시면 결정계수라는 것이 분모에 SST가 있고 분자에 SSR이 있습니다. 바로 이 SS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측한 데이터의 총 변동이 되겠고 SSR은 우리가 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의 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정계수는 우리가 식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즉 식을 잘 만들었다면 그 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그만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R스퀘어의 값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SK는 0과 1 사이의 값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이 꼭 1에 가까워야지만 좋으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식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 일종의 오버피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적합이 되는데 이런 오버피팅이 되게 되면 결정계수가 1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추가로 데이터를 더 모았을 때 추가로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식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 때문에 결정계수가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큰 게 좋은 건 맞지만 그게 꼭 크다고 해서 꼭 좋은 모형이다, 이거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계수는 큰 모델을 되도록이면 잡되 그게 너무 큰 경우는 한 번쯤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결정계수는 가장 일반적인 결정계수가 되는데요. 이 일반적인 결정계수는 한 가지 단점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만들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차식으로 만들어도 될 것을 2차식 혹은 3차식, 4차식 이런 식으로 차수를 늘려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 이 결정계수는 계속 커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정 결정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adjusted R-square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정 결정계수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 결정계수의 단점을 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가 만약에 회계 시간에 투입이 되면 오히려 결정계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정 결정계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쓸모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그 기준이 사실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정도로 아주 좀 불필요한 변수가 들어왔을 때 값이 줄어든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변수 선별할 때 이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을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점프에서는 그렇게 수정 결정계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결정계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점프로 돌아가서 우리가 fit y by x의 결과물을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djust R-square 아래쪽에 있는 root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걸 약자로 제곱근 평균 제곱 오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root mean square error라는 것은 말 그대로 mean square error에다가 루트를 취한 겁니다. 그럼 이제 mean square error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ANOVA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ANOVA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에 mean square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요. 이 mean square 컬럼의 왼쪽에 보시면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의 mean square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132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값이 mean square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 mean square 에러라는 것은 회계 분석뿐만 아니라 실험계획법 또는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검정 통계를 구할 때 분모 쪽에 오는 값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MSE라고 하는 이 평균 제곱 오차 이 값에다가 루트를 취한 것이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322.1을 루트를 취하게 되면 그 위쪽에는 36.36009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식을 가지고 식을 예측을 하게 되면 예측한 대로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 오차의 3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분산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이 잘 만들어졌다면 이 오차 3포라고 하는 이 MSE 값이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MSE 값이 작다고 한다면 루트를 취한 RMSE 값도 작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RMS라고 하는 것은 흔히 모델을 비교를 할 때, 즉 어떤 모델이 좋으냐, 어떤 모델이 나쁘냐, 이걸 비교를 할 때 어떤 모델의 RMSE 값이 작은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mean of response인데요. 이 mean of response는 표현 그대로 반응 배수 컬럼에 들어있는 값들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price라고 하는 것이 반응 배수인데요. 그 price 컬럼에 들어있는 값들의 평균이 264.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observation 있는데 이 observation 쪽에 있는 값은 뭐냐면 현재 몇 개 행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는 모두 12개 행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식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summary of fit 쪽에 있는 테이블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저 아래쪽에 있는 parameter estimate 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이 parameter estimate 쪽에 있는 테이블은 우리가 지금 만든 회계식이라고 하는 것이 1차식인데요. 이 1차식에서는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테이블의 첫 번째 열에 보시면 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텀에 첫 번째가 인터셉트고 두 번째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y절편을 의미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사이즈가 여기서의 예측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estimate는 우리말로 이 estimate는 동사로는 추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렇게 명사로 쓸 때는 추정치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인터셉트 즉 y절편 베타 제로를 추정을 한 값, 즉 추정치가 105.299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베타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추정한 값이 7.03이라고 된 겁니다. 자, 이 그 추정치는 그 위쪽에 있는 그 회계식에 있는 개수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쪽 테이블에 그 P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P값을 보면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예측 변수에 대한 P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반응 변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회계식이 유효한 거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 쪽에는 P값을 보니까 0.0074가 나옵니다. 그러면 5%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를 기약해서 기울기인 베타 제로가 equal 제로 0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즈가 프라이스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위쪽에 그 분산분석에도 보시면 거기 그 P값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분산분석 표에 나와 있는 P값하고 여기 사이즈 쪽에 있는 P값이 같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렇게 그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바로 이 분산분석 쪽에 있는 P값하고 그리고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테이블 쪽에 있는 그 예측 변수에 대한 P값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빌더에서 거기 이제 P값이 출력이 됐었는데요. 거기 P값은 바로 이 분산 분석 표에 있는 P값이 출력된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 분산 분석 표에 있는 P값이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쪽에 있는 P값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해석이 동일합니다. 즉 분산 분석 표에 있는 P값을 가지고 해석하나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쪽에 있는 P값을 가지고 해석하나 해석은 동일하다. 그래서 사이즈가 반응 변수인 프라이스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인터셉트 쪽에 있는 P값이 5%보다 다소 큰 0.056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라 했냐면 이 베타1 같은 기울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베타 제로와 같은 이런 y절편에 있어서 P값이 다소 크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분석하자.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y절편이 0이다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로는 이제 사이즈가 이제 반응 변수인 프라이스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위쪽에 있는 회계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 그래프 빌더를 그릴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상치에 대한 판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절차를 설명할 때 이상치에 관련된 것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는 그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스탠다이즈드 레지듀얼 표준화 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상치 파악을 위한 지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니어 핏 쪽에 있는 그 빨간 사각형을 누르시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메뉴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Save Standardized Residua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전체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이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우측에 표준화 전체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 표준화 전체를 가지고 이상치를 대개 찾는 것은 대개 이 절대값이 그 2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보통 2시그마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상치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테이블을 쭉 보니까 그 절대값이 2를 넘어서는 값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이 산점도에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점이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빌더를 그렸을 때 그 회기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상치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 잔차의 결과로 볼 때 이 두 개의 점은 이상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fit y by x에서는 그 표준화 전체라고 하는 그 스튜던타이즈 레지럴 이 값은 출력할 수 있지만 그 쿡스 디스턴스란 값은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fit 모델을 가지고 분석할 때 출력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의 네 번째 절차가 바로 이상치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자, 이상치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모형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이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우리가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가, 기본적인 가정은 다 만족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은 그 잔차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잔차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모형의 적합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듣고 와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의 적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그 잔차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출한 그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올바른 모형이 되려면 그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오차를 우리가 흔히 이제 잔차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레지듀얼에는 이 잔차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양수를 가질 수 있고 음수를 가질 수 있는데, 식을 잘 만들었다면 그 양수와 음수가 적절히 잘 섞인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평균이 0인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잔차의 산포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차의 산포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값을 예측할 때와 큰 값을 예측할 때 이 잔차의 크기가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즉, 작은 값을 예측할 때나 큰 값을 예측을 할 때나 그 잔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일정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차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성질이 바로 뭐냐면 그 잔차의 분산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여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잔차의 그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만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모형의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면 뭔가 모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이 모형을 회계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누락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점포로 돌아가서 한번 이 잔차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의 적합성은 잔차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자, 점프 내에서 이 잔차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니어피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그 나오는 메뉴들 중에서 보시면 플랫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레지듀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개의 그림들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5가지 종류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여지는 그림은 그 X축이 Price Predicted라고 써 있고 Y축이 Price Residual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Y축은 잔차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X축은 그 반응 변수인 Predicted를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목적은 이 잔차가 등분산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려면 이 그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이 바로 잔차가 0인 선이 되는데요. 이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이면서 직사각형 틀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그림이라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깔때기 형태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이차곡선 같은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잔차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 보고서 잔차의 정규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잔차의 어떤 정규성을 따지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 잔차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뭐 정규성 검정을 따로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결과물을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Residual Normal Quantile Plo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잔차에 대한 정규 확률도가 되는데요. 이 노멀 퀀타일 플롯을 가지고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규성을 따지는 것은 여기 찍혀져 있는 점들이 이 외곽 쪽에 있는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 안쪽에, 즉 직선 가까이에 찍혀져 있는 형태라면, 이 정도라면 잔차가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스토그램상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 Residual Normal Quantile Plot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보냐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위에 두 번째 여기 Actual by Predicted Plo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값하고 예측한 값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가장 완벽한 것은 여기 있는 빨간 선 위에 모든 점들이 찍힌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R 스퀘어가 1이 되면서 그 퍼펙트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Residual by Low Plo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잔차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행별로 측정이 됐는데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중간에 섞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관측된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관측이 된 것일 텐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시간에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점들이 어떤 사이클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주기를 가지면서 그 사이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변수가 모델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시간적인 어떤 사이클 같은 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간의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X 변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Residual by X 플롯이라는 걸 보시면 이 그림 맨 위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에서는 갖고 있는 예측 변수가 지금 그 사이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그림하고 맨 위에 있는 잔차 그림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분석한 결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잔차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정규분포해야 되고 등분산성을 만족하고 평균이 0인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뭐 특별하게 그런 잔차의 가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계 분석의 절차를 잘 따랐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만든 회계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물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쪽에 있는 리니어 fit 쪽에 있는 그 빨간 사각형을 누르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Save Predicted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만든 그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을 한 값이 그 데이터 탭을 맨 오른쪽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만든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한 값들이 여기 출력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예측 값들은 그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사이즈 값, 그 값을 그 회계식에 집어넣어서 예측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측에 보시면 그 predicted price라고 하는 이 컬럼 이름이 있는데요. 이 컬럼 이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는 이 컬럼이 어떤 식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플러스 기호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포뮬러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뮬러 에디터 창에 우리가 만든 회계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컬럼은 이 회계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컬럼이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자, 그럼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회계 분석에서의 예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즈의 값을 쭉 보시면 23, 18, 26, 20, 22 뭐 값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값을 잘 보시면 15라고 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이즈가 15일 때는 프라이스가 얼마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예측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빈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여기다가 15라고 입력합니다. 자, 1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보시는 맨 오른쪽 열에 210.8이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it y/x에서는 그 예측을 할 때 지금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fit y/x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단순 선형 회계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핏 모델을 가지고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점프의 세 번째 그 메뉴가 바로 이제 핏 모델인데요. 핏 모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데이터는 똑같이 툴 프라이스라는 데이터를 이용할 테고, 위에 있는 툴바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로 핏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핏 모델을 선택을 하면 그 fit y/x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는 이 핏 모델 대화상자를 많이 써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y쪽에다가 프라이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모델 이펙트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한 상태에서 add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라고 하는 예측 변수가 모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거기 퍼스널리티가 현재 디폴트로 그 스탠다드 리스트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계 분석에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때 그 최소 자승법 또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추정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분석법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런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 회계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요. fit y/x와는 다른 점은 얘는 한꺼번에 그 대부분의 결과들이 한꺼번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되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는 리그레션 플랫 해가지고 이거는 그 사이즈하고 프라이스 사이에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점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회계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actual by predicted plot 해가지고 이거는 그 fit y/x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관측된 그 프라이스 값하고 그리고 예측한 프라이스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펙트 서머리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이펙트 서머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사이즈라고 하는 예측 변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바로 이 P 값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P y/x와는 다르게 그 위쪽 이 이펙트 서머리 한 쪽에 이렇게 예측 변수에 대한 P 값이 먼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 residual by predicted plo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차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요. 그 잔차 그림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X축에는 그 프라이스에 대한 예측값이 들어있고 Y축에는 잔차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잔차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summary of fit 해가지고 우리가 그 R-square라든가 또는 RMS 이런 값들이 출력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분산 분석표, 그리고 그 아래는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fit y/x에서 봤던 그런 결과물들이 다 그대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t y/x와 그 이 fit 모델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 지금 이 화면상으로 온다라면 이 잔차 그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림 하나가 먼저 이렇게 디폴트로 출력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다른 그 잔차 그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 여기 위쪽에 있는 리스판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그 메뉴들 중에서 Low Diagnostic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우 다이건 액시스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잔차와 관련된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플랫 레지럴 바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그 행번호에 따른 잔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플랫 스탠다이즈 레지얼은 그 표준화 잔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 표준화 잔차라고 하는 것을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그 플랫 레지럴 바이 노멀 퀀타이 플러스 퀀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잔차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정규 확률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이 여기 이렇게 그 메뉴를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잔차 그림을 추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메뉴만 있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회귀 분석에서 그 이상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그 표준화 잔차라고 하는 그 스천차 레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핏 y by x에서는 쿡스 디스턴스라는 지표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핏 모델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 모델의 리스판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빨간색 삼각형을 누르면 메뉴들 중에서 세이브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이브 컬럼 안에 정말 많은 그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메뉴들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메뉴들 중에서 쿡스 디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인플루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쿡스 디스턴스라고 불리우는 이 지표는 회귀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측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이 뒤쪽에 숨어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에 마지막 열에 이렇게 쿡스 디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 값이 1 이상이 되면 이상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1 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 이상치로 불릴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그 핏 모델에서는 예측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핏 y by x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회계식을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지금 이 핏 모델을 보시면 그 여기에는 회계식이 따로 출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it y by x 같은 경우는 출력 결과물의 맨 첫 번째 줄에 회계식이 출력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회계식이 보이지 않는데요. 회계식을 보는 방법은 이 리스판스 프라이스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 그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들의 서브 메뉴 중에서 맨 첫 번째 있는 메뉴가 바로 이제 show 프레딕션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결과물 맨 아래쪽에 이렇게 예측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계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핏 모델에서는 예측을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핏 y by x에서 한 것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좌측에 있는 세이브 컬럼 좌측에 있는 프리딕션 포뮬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리딕션 포뮬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계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회계식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식을 그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의 맨 마지막 컬럼에 그 예측에 의한 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그 컬럼 패널을 보시면 이 컬럼 패널의 그 맨 밑에 있는 predicted 그 포뮬러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열 이름을 보시면 이게 플러스 기호가 있죠. 자, 이 플러스 기호는 우리가 어떤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플러스 기호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뮬러 에디트 창이 도출이 되면서 이렇게 회계식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fit y by x에서도 한번 확인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있는 13번째 행에다가 여기 사이즈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마지막 열의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5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열에 이렇게 예측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 fit y by x와 같은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 방법 말고 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하나 추가한 이 행을 삭제를 하고,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다시
핀 모델 결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핀 모델의 결과 레포트에 보시면 그 좌측 상단에 있는 리스판스 프라이스가 있는데요. 이 리스판스 프라이스에 여기 보시면 팩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팩터 프로파일링에 가보면 첫 번째 있는 메뉴 이름이 바로 프로파일러인데요. 아마 이 메뉴는 여러분들이 그 실험계법 같은 거를 혹시 그 배우신 분이 있다라면 점프 내에서 이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취약 조건 도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물에 여기 X축에 보면 여기 사이즈라고 하는 값이 있고 왼쪽에는 프라이스를 예측한 값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사이즈에다가 15를 넣었을 때 그 프라이스가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 사이즈 쪽에는 빨간색 여기 그 숫자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알고 싶어하는 예측 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1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좌측에 210.8181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회계시계에서 예측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가로가 쳐 있는 그 값은 바로 예측 오차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핏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그 fit y by x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결과물도 더 많고, 그리고 특히 뭐 잔차 그림이 디폴트로 그려진다는 거, 또는 이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예측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fit y by x보다는 주로 이제 핏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주로 할 생각입니다.